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영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 근원이 있어 태어나는데요. 자신의 혈통과 뿌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씨입니다. 하지만 성씨의 의미와 그 유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중국 성씨의 기원과 삼항오제를 통해 성씨의 역사와 그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책의 저자시죠. 상생문화연구소 김선주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는 유전공학을 뿌리찾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성인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의 근원을 찾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이 책 중국 성씨의 기원과 삼항오제는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성을 갖게 되고 그 성씨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씨의 근원을 추적하여 한민족의 기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왜 중국 성씨의 기원을 주제로 하면서 그것의 원인은 되는 한민족의 기원을 찾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네. 중국은 문헌상에서 가장 먼저 성이 기록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항오제가 있습니다. 이 삼항오제는 중국의 시조로 추앙받는 존재로서 그런데 그 가운데는 동이문명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항오제를 중심으로 중국 성씨의 기원을 찾아보면 동북아 성씨의 기원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서 그들의 뿌리 역사는 동이족의 뿌리 역사로 거슬러 올라감을 이 책에서는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동이족의 시조라고 보는 복희, 신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한족의 시조라고 여기는 황제와 그 후손들도 동이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삼항오제로 거론되는 이들 대표적인 인물들은 모두 동이문화의 주인공으로 동방 한민족의 위대한 성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씨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성씨 시조가 우리 조상님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내용이 참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요즘 들어 이 자신의 혈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씨의 기원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성씨의 기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뿌리 역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있어서 태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본 뿌리 역사까지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중화주의 사관과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해서 역사 왜곡들이 자행되어 왔고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잃어버렸고 근본을 상실하였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원시반번이라는 그 우주의 천리에 따라서 인류 문화의 결실은 동북 간방의 조선어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민족의 현상을 보면은 상고시대에 찬란했던 그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의해서 정통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역사도 왜곡되어 지금은 그 근본 뿌리조차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한민족 역사의 왜곡은 아직도 동북 공정을 위시한 중국의 역사 관련 공정들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뿌리 문화마저 그 자체가 상실된 것입니다. 지금 원시반번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는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회복돼야 합니다. 이 성씨의 뿌리를 아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인류가 이렇게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네, 그 원시 사회에서는 모두 혈연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회를 집단을 시작자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이때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같은 조상을 가진 혈연끼리 모여 살았으므로 이름이 따로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적사회도 점차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인구가 증가되어 한 조상의 자손이라도 더 가까운 혈연끼리 모여 살게 되는데, 이러한 시적사회는 더 많은 시적 집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집단은 혈연이 가까운 다른 시적 집단들과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다른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를 부족사회라고 부릅니다. 부족사회는 다른 부족과 결합하여 또 부족국가를 이루고, 이러한 부족국가들은 또 다른 부족국가들과 합쳐서 부족국가연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이전의 시족사회에서는 시족을 지칭하는 이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족국가연맹에서는 조상의 다른 집단이 모인 사회에서 각각 자기 시족을 가리키는 이름이 바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시족이 살고 있는 강이나 산, 이름으로 시족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란 한 가족을 대표하는 특정 부호입니다. 각골문에서 보면은 성의 자형이 출생할 때 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형은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여자의 여자와 출생의 생이 결합한 성이 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은 여자와 출생이 결합하여 나온 글자입니다. 성씨의 시작이 혈통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사님은 책에서 이 성과 씨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성과 씨가 각자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중국의 이 성씨에 대해서 잘 연구되어 있는 통지 시종약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하상주 3대 이전에는 당시 여자를 성으로 불렀고 남자를 씨로 불렀다. 여자를 성으로 부른 중요한 이유는 근친혼의 방지를 위해서이고, 남자를 씨로 부른 이유는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데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씨는 서로 다른 기원과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성은 목의 시적사회의 토템의 근원을 두고 있고, 씨는 북의 사회에 생긴 분봉제도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성은 혈연을 나타내는 것이고, 씨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성은 토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라의 시조인 우 임금의 어머니인 모친인 수기라는 사람은 율무라는 식물을 마시고 임신하여 우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우왕의 토템은 율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상나라는 상나라의 시조의 설의 어머니인 간적이 목욕을 하다가 제비의 알을 집어삼키고 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모태가 되는 그 사상은 자성, 그러니까 제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은 목의 사회에서, 씨는 북의 사회에서 유래했다고 하셨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이 씨는 북의 사회에 유리한 분봉제도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씨는 성보다 늦게 생겼고, 그 기원은 통치자에 의한 분봉제도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분봉이란 건 무엇이냐면 봉건제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대의 봉건제는 지방의 제후를 임명해서 제후국을 두고 그들이 스스로 지방 자치적으로 통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분봉은 제후를 임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씨라는 것은 분봉받은 제후에게서 생겼게 되는데, 주대의 천자가 제후에 출생한 지명을 따라서 성을 주고 분봉된 지명을 따라서 씨를 명하였습니다. 같은 조상의 자손이 번성하면서 몇 개의 분파로 나누어짐으로써 그 자손들은 원래 성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호칭을 만들어 삼는 것이 바로 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씨는 성의 분파이고 성은 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성씨 중에 거의 대부분은
성의 파생에서 나온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성이란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고대의 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라는 것은 바닥저와 근원이 같아서 이 바닥이라는 뜻에서 관적이라는 의미도 파생되었습니다. 이 시는 주로 국명이나 지명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한족들은 자신의 성을 가지고 2000여 년 전에 조상이 살던 거주지를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씨의 나라 이름이 유독 많은가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 씨가 의미하는 것도 또 시작한 것도 분명히 다른데 지금은 이 성씨를 하나로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계를 중심으로 성씨를 정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네, 그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전환되면서 성과 씨가 통합된 형태를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성이라는 것은 혈연을 상징하고 씨는 권력, 지위를 상징하는 거였다면 이때부터는 성과 씨는 혈연과 권력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씨가 통일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은 본관의 형태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씨는 혈통을 나타내는 말이고 본관이라는 것은 조상 또는 본인의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경우를 이제 나눠서 보면은 성과 씨의 구분은 선진 시대에만 국한되었고 전국 시대 이후에는 성을 그냥 씨로 삼고 성과 씨는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선진 시대에는 귀족만이 성과 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족만이 혈연과 지위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평면의 이에 비해서 성은 가질 수 있었으나 씨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대가 되면은 씨는 낭명되었기 시작되고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고 천하통일을 이루자 이러한 분봉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 씨는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네, 이 성씨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는데요. 성과 씨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 성씨의 기원은 삼황오제로부터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삼황오제가 어떤 분들이신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동아시아 사상에도 까마득한 먼 옛날을 이상적인 시대로 규정하고 그 시대로 회귀하려는 원시반번의 특성이 보입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명을 인류의 황금시대로 보는데 그 동아시아 삼황오제의 시대가 바로 그 황금시대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삼황과 오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고 고대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헌상의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삼황오제의 개념부터 일치되지 않고 그 인물조차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삼황오제의 의미에는 어떤 역사적 사실과 함께 철학적 혹은 종교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시대 말에 되면 전설적인 제왕을 3명 혹은 5명으로 정리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서 천황, 지왕, 인왕 등의 사망설도 나타납니다. 이는 당시에 천지, 인의, 삼재로서 생각한 철학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대 말이 되어서야 수임, 복희, 신농, 여화 등 이러한 사람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사명으로 하였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 같이 사망에 대한 정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헌에서 보이는 것을 대충 정리해 보면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으로 보는 설과 복희, 신농, 여화로 보는 설, 복희, 신농, 수인, 그 다음에 이거와 다르게 인물이 아닌 천황, 지왕, 인왕 혹은 천황, 지왕, 태왕 이렇게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옛 고제 가운데 사망으로 거론된 인물은 복희와 신농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당시에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하는 황제와 여화, 수인, 추궁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황하면 전설 속의 인물로 여겨지곤 하는데 실존했던 역사 속의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제는 어떤 분들인지 마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제에 관해서도 문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황제와 요순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소호라든지 전옥 등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특히 황제는
오제는 물론이고 사망에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황제를 자신들의 시조로 받드는 중국인의 의식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망 오제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황제, 복희, 신농, 유화, 순을 드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망 오제에서 복희와 신농은 사망을 대표하는 인물로 황제는 사망과 오제에 다 거론되고 있고 요수는 사망 오제 가운데 오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오제로 거론되는 복희, 신농, 황제, 유화수는 대부분 동이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씨의 기원이라는 삼황오제가 동이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진시 황제의 이 황제라는 호칭도 사실 삼황오제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동양에서 황제라는 칭호는 진시 황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황제, 황제 중에 처음에라고 하는 거죠. 기존 중국에서 가장 최상위 군주의 호칭은 주대까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천자만이 왕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주나라 천자의 지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모든 국가가 서로 왕을 칭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기원전 221년에 이때까지 전국 7홍으로 나누어서 싸우던 중국 전토를 통일하면서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불로장생을 추구하고 있고 또 중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칭호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사망오제에서 사망에서는 황을 따고 오제 중에서 제를 따라서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황제라는 호칭에서 중국인들이 삼황오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이 삼황 중에서 으뜸이신 태호복희 씨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태호복희 씨, 그러니까 복희는 한마디로 동양 철학의 아버지이자 인류 문명의 창시자라고 칭하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500년 전에 배달의 5세 태호의 환흥의 막내 아들이었던 태호복희 씨는 하도를 그려서 음양오행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팔계를 지어서 주역의 원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복희는 이미 5천여 년 전에 배달시대에 인간의 생활 문명을 크게 진작시켰던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또한 우리와 굉장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팔계의 창시자로서 태극기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선천 문명의 조종은 태호복희 씨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태호복희 씨는 인류 문명사에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리신 분으로도 유명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인류의 문명사적 견지에서 우선 들 수 있는 업적이 바로 역과 팔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희는 팔계를 지어서 주역의 원리를 구성하였고 또 역의 기본인 팔계를 창시하여 우리나라 태극기의 건곤감리가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복희가 팔계를 지었다는 것은 주역 개사하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복희는 황하에서 나온 용마의 등에 있는 도형을 보고 하도를 그렸고 이를 바탕으로 천문지리를 살피고 만물의 변화를 고찰하여 팔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도표 하나에서 음양오행 원리가 나오고 공간과 시간의 순환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복희는 예를 제정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결혼 제도가 이루어졌고 또 실용적인 면에서 그물을 만들고 수렵과 물고기 잡는 등을 가리키는 등 문명사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복희가 만든 팔계는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자연현상의 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동북아 아시아인의 전반에 걸쳐서 그 삶과 역사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주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성씨의 기원과 삼황오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몰랐던 성씨의 개념과 유래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김선주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 성씨의 기원인 삼항오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